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김영우입니다. 요즘 우리는 흔히 이런 소리를 듣습니다. 이제 우리도 삶의 질을 높일 때가 되었다. 그렇다면 질 높은 삶이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네, 잘 먹고 잘 입고 하는 식의 물질적 풍요만을 누리는 생활이 아니라 결국은 가치 있는 문화생활을 즐기는 것이 아니겠죠. 시간 죽이기 오락문화가 아니고 가치 있는 문화를 즐기려면 어차피 그 분야에 대한 이해를 위한 끊임없는 노력도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수원대학교 미술대학 교수인 최수화백님을 모시고 그림 인생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화백님을 만나 뵈니 화가적 분위기가 물씬 풍깁니다. 화백님께서는 가끔 아련한 추억에 사로잡힐 때가 있을 텐데요. 어떻습니까? 어린 시절에 아름다운 주변 풍광이나 가정 환경 등에서 장차 화가가 될 수밖에 없었던 무슨 요인 같은 게 있었습니까? 네, 누구나 그렇겠지만 어떤 작가라도 어릴 때 그런 한번 기억은 다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로 어릴 때부터 혼자서 만들고 그리고 하는 걸 참 좋아했었고요. 예, 더군다나 이제 만화책을 만약에 봤을 때 예, 예, 만화책을 보면서 보통의 친구들이 그 내용을 읽거나 예, 그러면서 빨리빨리 넘어가는데 저는 그 내용도 물론 중요했지만은 예, 예. 그 속에 담긴 그림을 예, 굉장히 예. 관심 있게 봤었죠. 예, 뭐 예. 얼굴 표정은 어땠는지, 예. 팔의 동작은 어땠는지. 예, 그래서 다른 친구들보다 한 2배 이상의 시간이 좀 걸렸던 기억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어떤 그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동기는 예, 우연히 그 초등학교 2학년 겨울 방학 때 예. 그 대구에 있는 모 성당에서 운영하는 미술 교실에 저희 누이가 데려가 준 적이 있었습니다. 예. 거기서 내준 숙제가 있었는데 예, 겨울에 아마 집에 이제 그 숙제를 하기 위해서 가져와서 따끈한 온돌방에다 화지를 놓고 예. 이게 그래파스로 그림을 그렸는데 예, 평소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 예. 재료의 특성, 그 예. 열에 의해서 적당히 녹으면서 예, 예. 재밌게 이루어졌던 그게 굉장히 쇼킹했었고요, 예, 저한테는. 예. 그래서 아마 그 여러 가지 책들을 많이 또 탐독하게 되었고, 그걸 통해서 보통 이제 다른 친구들이 이제 1차원적 평면을 뭐 어떤 대상을 묘사할 때 평면적으로 이렇게 그릴 때 예. 저는 그때마다 벌써 좀 입체적으로 대상을 파악하고 묘사했던 예. 그런 경험이 예, 있습니다. 예, 예. 아직도 화가나 문인 또는 음악가 등 이른바 예술가들은 가난한 부류에 속한다는 사회 통념이 남아 있는데요. 어린 시절에 훗날 화가가 되겠다고 작정했을 때 부모님들이나 가족들의 반대는 없었습니까? 예, 그 당시에 그림을 시작했던 친구들이 대개는 그 당시에 경제적으로나 사회상으로 봤을 때 반대하지 않은 집안은 별로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저희 집 부모님들께서는 제가 태어나기 전까지 일본에서 쭉 생활하시기 때문에 예, 예. 그 서양 미술에 접할 기회가 많으셨고요. 예, 예. 또 이제 저희 형제들 중에서 그 당시에 벌써 많은 형제들이 있었는데 대학교 다니고 한 친구들, 대학교 다니면서 그 친구들이 미술들 전공한 친구들도 있었고 해서 거기에 대한 거부감이 크게 없었죠. 예, 예, 예. 그래서 제가 시작했던 요인이 됐었고요. 예, 예. 또 한 가지로는 또 형제들이 제가 좀 많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끝에 가깝기 때문에 제가 하는 일에 크게 뭐 관심 별로 없었지 않았나 생각도 들고요. 일조를 했을 것 같고요. 예, 예. 또 이제 뭐 그 당시 이제 실기대 나가서 많은 상을 타오면서 거기에 한 것도 또 집에서 어떤 앞으로의 미래를 좀 이렇게 격려해 준 차원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다행입니다. 그 화백님 연보를 보니까 개인전이 되었던 단체전이 되었건 단 1년간의 공백도 없이 계속 줄기차게 전시회를 개최했던데요. 다른 한편으로는 줄곧 대학 강단에서 서셨는데 그 두 가지 일을 한복에 하기가 힘이 드니까 어느 하나를 정리했으면 하고 어떤 갈등 같은 걸 느껴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글쎄요, 뭐 전혀 없다는 면은 거짓말일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그러기 전에 제가 뭐 대학교 미술대학 교수의 좀 사명을 제가 쭉 한번 생각해 봤었거든요. 쭉 봤을 때 미술대학 교수는 그냥 그저 단순히 그냥 작가만도 안 됐고 교육가로서만도 아니고 그 이원성 속에서 아마 전개돼야 될 것이라고 보고 그 속에서 이제 어떤 꽃 피운 그 어떤 발전이 어떤 그 존재의 이유로서 이렇게 평가되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미술대학 교수는 단순히 그냥 작가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미술 교육 이론가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어떤 특수한 기능의 보유자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어떤 기법의 전수자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통합되면서 두 가지가 조화를 이뤘을 때 가능하려고 보거든요. 그래서 미술 교육가로서는 자신이 이제 뭐 속한 사회나 세계의 어떤 미술 교육의 유산을 좀 정통하고 그걸 자신의 어떤 시대적인 감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전달하는 인도자로서 또 필요하겠고 또 아니면 또 어떤 창조자의 어떤 길라잡이로서 어떤 학생들에게 길을 터주는 그런 사명도 물론 필요하고 또 작가로서는 조형 활동의 창작을 통해서 어떤 창작 문화의 어떤 이바지하고 그것을 이렇게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학생들에게 또 힘을 주는 그 두 방향이 병행되어야지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개를 이게 분리해서 생각할 수는 없고 같이 양립해서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본인의 견해입니다. 예. 그 화백님께서는 뭐 파리나 일본 등 해외 전시회도 많이 개최했는데요. 국내 전시장에서 만나본 관람객과 그림 관람객과 해외 외국 전시회에서 만나본 그림 관람객들의 그 태도 등이 어떻게 좀 달랐습니까? 예, 물론 조금 차이들이 있습니다. 우선 유럽이나 일본에 같은 경우는 관람객들이 미술 화랑에 와서 작품을 접대하고 또 관람하는 태도 자체도 조금 차이가 있고요. 국내에서도 요즘 이제 해외 많은 유명 작가들의 초대지나 개인전이 이렇게 많이 개최되고 또 뭐 유명한 작가들은 어떤 매스컴의 영향인지 관람객들이 상당히 많죠. 그런데 이제 일본이나 외국 같은 경우는 아마 일본만 해도 우리보다 이게 서양 미술을 받아들인 역사가 조금 길어서 그런지 사람들의 태도가 굉장히 진지하고 좀 그렇습니다. 우선 실례로 전시장에 들어오면은 작품을 보는 시간이 조금 깁니다. 굉장히 분석적이고 논리적으로 쳐다보고 그 중에서 자기 취향이 맞거나 아니면 또 새로운 또 작품을 봤을 때는 작가를 직접 찾아가지고 또 궁금한 점을 묻기도 하고 메모도 하고 그러죠. 그런데 그 대신 이제 국내 어떤 화랑의 전시를 보면은 대개는 입구에서부터 조금 이렇게 주저하고 이게 쑥스러워하죠. 그건 물론 이제 관객들이 적어서 너무 조용하기 때문에 또 그럴 수도 있고 들어왔을 때도 자신의 어떤 구두 발자국도 굉장히 조심스러워하고요. 그러면서 작품을 볼 때 굉장히 이렇게 몰래 훔쳐보는 듯한 이렇게 굉장히 급해요. 이렇게 하고 그래서 그런 걸 조금 고쳐준다면은 작가들한테도 굉장히 힘이 되겠고 본인한테도 작품 감상하는 데서 많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좀은 엉뚱한 질문 같은데요. 그 우리가 알기로 그 인도 문화권에 속하는 방글라데시는요. 현재 좁은 국토의 인구가 한 1억 2천만이나 되는 최빈국에 속하는데 화백님께서는 4년 전에 거기에서 열리는 제9회 방글라데시 비엔날레에 참가하셨더구만요.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최빈국에 속하는 그 방글라데시의 화단 분위기는 어떻게 소개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방글라데시 비엔날레가 좀 개최된 목적이 아마 좀 있는 것 같은데요. 방글라데시 비엔날레 1981년도에 이제 처음 이제 개최되기 시작해서 지금 벌써 한 10회 정도 아마 진행됐을 겁니다. 2년마다 한 번씩 하니까요. 비엔날레를 해서. 뭐 저희 나라에서도 1년에 매년 매회마다 참여를 했었고요. 근데 제가 갔을 때만 해도 이제 99년도에 제 9회 비엔날레였는데 아마 아시아 태평양 지역 그리고 아프리카 지역에서 한 36개국에서 한 330여 점의 작품이 출품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제 회화와 조각하고 믹스드 미디어 작품들인데 그쪽에서는 이제 그걸 계기로 해서 저도 상당히 의아스럽게 생각했지만은 서로 또 문화적인 측면에서 서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하고 아프리카 지역에 서로 다른 경향을 조망도 해보고 문화 교류를 통해서 자기 국가 이미지도 제고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우리 문화부를 통해서 우리 문화부하고 협조를 얻어가지고 각국의 문화부와 협조를 얻어서 거기에 대한 작품 자료 요청을 하고 그래서 항공료와 숙박비까지 제공해가면서까지도 그런 걸 개최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중들은 굉장히 신기했던지 특히 비구상 쪽의 작품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질문도 했고 여기 같은 어떤 연예인들의 어떤 공연처럼 와서 작품 팜플렛을 가지고 와서 사인도 받아가고 굉장히 열기가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흔히 예술가의 사생활은 일반인들의 호기심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데요. 화백님은 부인과
언제 어디서 만나셔서 인연을 맺게 되셨습니까? 예, 제 집사람은 제 작업실에서 만났습니다. 예, 예. 제가 대학원 다니면서 그 미술대학 조교를 하고 있을 때인데 그 친구는 이제 건축과 3학년 학생이었고 예. 겨울 방학 때요. 건축에서 이제 졸업 작품전을 하거나 다른 작품을 할 때도 물론 그 구상하고 있는 그 건축물의 어떤 설계 도면도 있겠지만은 일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서 투시도를 이제 그려야 되죠. 그 투시도라는 것이 상당히 회화적 요소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건축과 조교를 통해서 친구 한 서너 명과 같이 왔었는데 그 첫눈에 봤을 때 제가 평소에 늘 이렇게 이상형으로 꿈꿔왔던 사람이 들어온 거죠. 예, 예. 그래서 그 이상형이라는 것은 바로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부분에 좀 반대되는 그래서 좀 제 부족한 부분을 좀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원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나중에 이세를 위해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딱 봤는데 어떡합니까? 이제 열심히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은밀하게 접근했죠. 그래서 친해졌고요. 예. 흔히 정치가나 사업가 부인들과 마찬가지로 예술가의 부인들도 불행하다고들 합니다. 네. 자기 직업에 몰입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예술가들은 일상적인 생활을 등한시하게 쉽다는 표현이겠죠. 평소에 부인으로부터 무슨 말씀을 가장 많이 듣고 사십니까? 그건 여기서 참 말씀드리기 곤란한 질문인데, 제가 다른 것들은 차치하고, 뭐 우선 작업하는 작가니까 동료들의 어떤 개인전도 늘 있고, 또 그림 그리는 사람들 모임도 있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술을 많이 먹게 되죠. 그래서 그걸 좀 제발 앞으로도 오랫동안 좋은 작품 하려면 좀 건강을 생각해서 좀 줄이라는 그런 얘기인데, 어쨌든 저희 둘은 어쨌든 처음 시작하면서도 같이 일을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결혼 생활하면서부터. 그래서 서로 이제 보는 시간이 좀 적었고, 그래서 어쩌다 한 번씩 이렇게 만나면 서로 오히려 행복했고 반가웠죠. 그리고 이제 뭐 생활비도 사실은 거의 뭐 반반 부담한 입장이었고, 그래서 그 당시부터 뭐 넉넉진 않았지만 이게 불편하지는 않았죠. 중전 추상화가, 즉 비구상화 작가이십니다. 따라서 그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사람들한테서는 그 추상화는 너무 어렵다든가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다는 말을 자주 들었을 줄 압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비구상화는 어떤 그림이라고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글쎄, 그 단어상으로 봤을 때 벌써 구상, 그러니까 어떤 대상을 재현하는 것에 대한 반대의 개념이라고 우선 봐야 되겠고요. 비구상이라는 그 작품 자체를 어떤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참 어렵습니다만은, 그래도 또 해야 된다면은 어떤 그 자연과의 어떤 단절을 전제로 해서, 가장 원초적인 그 조형의 어떤 요소를 되면서 즉 얘기해서 다시 말하면 점, 선, 색채를 가지고 가장 단순한 절대미를 표현하는 것이 추상화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 곁들여서 조금 이게 도움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도움을 말씀드린다면 현대 그 추상 작가 지금 추상화라고 하지만은 통틀어 통칭해서 이제 현대미술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현대미술하는 사람들은 단지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작품을 하고 자기 자신이 자기 창작 활동의 어떤 감독관이 되고 보호자가 되지 절대 타인을 위해서 그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옛날하고는 과거하고는 상당히 좀 정반대 입장이죠. 예전에는 어떤 보호자나 대중의 요구에 의해서 그림을 그렸는데 지금은 오로지 자신을 위해서만 작업하는 셈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객들은 상당히 좀 오해가 그게 개입이 되고 자신을 위해서만 그림을 그리니까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죠. 본인들은, 관객들은. 그러면 화배님께서도 처음에는 구상화를 좀 그리실 줄 아는데요. 구상화에서 언제쯤 비구상화로 넘어오셨습니까? 저도 물론 이제 뭐 초등학교부터 쭉 시작해서 중고등학교를 거치고 대학교 저학년까지 1, 2학년까지는 학부모 커리큘럼상 어떤 구상 쪽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서서히 이제 저도 군대 다녀오고 했을 때 이미 한국에서는 벌써 추상화가 상당히 이제 서서히 많이 도입이 됐고 그 활발하게 전개되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관심도 많았고 어떤 미술 서적도 굉장히 많이 도입이 됐었고 그걸 통해서 쭉 훑어보면서 제 작품을 제가 생각하는 제 개념과 어떤 생각을 담기에는 추상화가 가장 합당하겠다 생각이 되었고 그 당시에 지도 교수들도 이제 그 현대미술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고 공부하고 접하고 돌아오신 분들이어서 그 사람도 돌아오셔가지고 또 한국적인 정서로 다시 이제 어떻게 펼쳐볼까 굉장히 노력하는 중이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 관심도 굉장히 컸었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예. 제 사상을 담기 위해 굉장히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예. 이참에 화백님 그림 한 점을 감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작품이죠. 네, 지금 그렇습니다. 화제 그림 제목이라고 할까요? 예, 제 작품의 명제는 소리입니다. 예. 그 소리란 것은 우리가 뭐 인간의 그 눈과 귀로서 거의 뭐 쉽게 해서 볼 수 없는 예, 또 들을 수도 없는 예. 아주 미세한 벌레들 예. 보이지 않는 예, 예. 또 아니면 곤충들의 예. 어떤 살아가는 소리도 있고 예. 생명을 키워가는 소리도 있을 예. 테고 아니면 저수지나 산야에 자라는 풀들의 예. 어떤 싹을 틔우는 소리 또 뿌리를 키워가는 소리 예. 아니면 그게 또 곧바로 우리 민초들의 예. 살아가는 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예, 예, 예. 그래서 그 소리는 침묵 속에는 바로 이제 정신의 소리라고 예, 말할 수 예, 있겠습니다. 예, 예. 이 제작 연대는 언제쯤인가요? 예, 이거는 올해 초에 아, 예. 처음으로 올해 아, 맨 먼저 제작한 작품입니다. 예, 최근작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어느 평론가가 화백님의 작업을 이렇게 평했더군요. 그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묘사한다기보다 사물의 본질과 이미지의 흔적을 남기는 추상적 표현을 즐긴다. 때를 한번 써보겠는데요. 이 그림을 해설 좀 해주십시오. 주제는 어떤 자연의 이미지입니다. 사실은 예, 제가 어릴 때 이제 어떤 올챙이를 잡으러 가거나 예. 송사리를 잡았던 저수지나 메뚜기 잡았던 산인데 이게 뭐 어떤 물풀이도 좋고 산에 피어나는 풀이라도 좋습니다. 그건 예. 뭐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 어떤 자연의 전체적인 이미지를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사실적으로 그린 게 아니고 예, 예. 개념만 따서 여기다 올린 것이죠.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재료는 아크릴 써가지고 나이프로 예. 어떤 제가 마음속에 있던 어떤 그 자연의 어떤 이미지를 예, 예. 이렇게 화면 전체에다가 골고루 펴서 예. 바른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선묘가 올라가 있는데 예. 이 선묘가 올라감으로 해서 어떤 공간감에 확산을 또 꾀했고 예.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예. 이것은 이제 면과 선이 들어가면서 어떤 그 대형되는 예. 서로의 상대적인 이원적인 어떤 요소를 보여줌으로써 한국적인 그 정서를 본다면 음과 양이라고 하는 대응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죠. 상대적인. 느낌이 굉장히 명상적이다는 느낌이 와요. 예, 저도 늘 그걸 이렇게 염두에 두고 예, 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국내 화가 중에서 소위 말하는 비구상 화가는 몇 분이나 됩니까, 대략요? 국내에서 우리 전체가 미술협회에 등록된 그 작가들이 한 6천 명 가량이 되는데 서양화 쪽이 그 중에서 이제 비구상 작가는 한 구상 작가하고 비례가 한 4대 6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서울 지역에만 한 1,000명 가량 있고 전국적으로 본다면 한 2,400명 가량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화백님이 개인적인 입장에서 평소에 가장 고통스럽다고 느낀 점이 혹시 있다면 말씀해 보시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교수직과 그 작업을 병행한다는 건 예, 예. 사실은 굉장히 고통이 따르죠. 예, 예. 그렇지만 이게 제게 주어진 어떤 그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갖다 이겨내려고 상당히 노력하고 있고요. 그러고 나서 뭐 특별한 뭐 이렇게 하면서 어려움은 없습니다만은 예, 예. 그러니까 일반적 의미로 우리 국민들은 특히 어떤 류의 그림을 좋아한다고 보십니까?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이 저희들이 얘기하는 이제 구상화라고 하는 그 사실을 재현한 작품. 예, 예. 그래서 그 어떻게 작가들 일반인들이 볼 때는 어떻게 그 소묘에 따라서 정확하게 그렸느냐, 예, 예. 또 아주 담게 그렸느냐에 따라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잘 그렸다 그러죠 주로. 예. 그런데 이제 그것들이 요즘 와서는 조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좋아했었고요. 그런데 요즘 와서는 조금 이제 그 주거 생활의 패턴이 좀 변화가 있었고요. 상당히 현대적으로 변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안목도 좀 상당히 높아졌고요. 그래서 좀 비구상 쪽도 많이 찾는 편입니다, 오히려. 그 몇 년 전에는 그림이 투기 대상이 되기도 하고 해서 그림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은 적도 있는데요. 현재 국내 중견급 화가들의 그림값은 호당 대략 어느 정도나 됩니까? 글쎄요, 그 가격이 이제 뭐 천차만별인데 어떤 작가들은 뭐 안 팔려도 좋으니까 쉽게 얘기해서 뭐 자기 자존심 때문에 높게 책정해놓은 작가들도 있고
또 아주 좀 이렇게 낮게 책정해서 일반 대중화에 좀 기여했다는 그런 작가들도 있습니다. 근데 대개 보면 이제 중년 작가들 되면 보통 호당 한 20만 원에서 한 40만 원 사이에서 좀 형성돼 있죠. 근데요, 미술대학 회화과를 지망하는 학생들은 대개 화가가 될 꿈을 가졌을 텐데요. 막상 화가로 살아남는 학생들은 소수에 불과하죠. 왜 그런 결과가 나올까요? 그래서 학창 시절에 아무래도 이제 어떤 그 세계 현대 미술의 중심에서 툭 서고자 굉장히 부단한 실험도 하고 고민도 많이 하고 합니다만은 그것이 이제 점점 이제 4학년 졸업반이 가까워질수록 이제 사회에 진출해야 되는 이제 벽에 부딪히게 되죠. 물론 이제 결혼도 해야 되고 뭐 어떤 사회생활에서 금전적으로 작품도 해야 되니까 금전적인 어떤 도움도 이제 스스로 받지 않고 해결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선 이제 아쉬운 대로 그러기에는 이제 그 졸업생들이 굉장히 많은데 전국에서 매년 거의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생활학과만 해도 한 1,000명 가량이 쏟아질 텐데 그 친구들 다 수용할 수 있는 뭐 업체는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래도 이제 관련된 여러 가지 기관에 이제 취업을 하게 되는데 그 당시는 이제 어느 정도 우선 이제 작업할 수 있는 기반을 닦고 나중에 이제 작업 시작했다 하는데 그걸 한번 발을 들여놓으면 이제 손을 떼기가 쉽지가 않죠. 또 이제 손을 뗐다 하더라도 다시 붓을 잡기는 더 어렵고요. 그 또 어떤 여성의 경우에는 이제 졸업하자마자 이제 결혼하게 되고 이제 뭐 출산이나 육아 뭐 그런 게 겹쳐가지고 또 손을 넣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또 이제 어떤 학교 생활에서 상대적인 어떤 그 창작의 빈곤도 느끼고 재능의 어떤 부족함도 많이 느껴서 그만두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러면 화백님께서는 소위 예술가는 천부적인 재능이 있어야 된다. 혹은 후천적인 노력만으로도 된다. 그랬을 때 어느 쪽을 택하겠습니까? 저는 두 개 다 조금 이렇게 조화가 됐으면 좋겠는데 선천적인 재능도 물론 있어야겠지만 앞으로 현대 미술은 그 재능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다양한 이 끼를 많이 가진 사람에게 어떤 만후한 점수를 주고 싶군요. 그래서 엉뚱한 생각을 많이 하는 그래서 다양한 일반적으로서 너 이게 매너리즘 젖지 않고 다양한 생각을 어떻게 화면 속에 펼칠 수 있는 그런 작가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화가가 아닌 자연인 입장에서요. 반드시 이루고 싶은 무슨 소망 같은 게 따로 있는지 예를 들면 뭐 국회의원을 한번 해보고 싶다든가. 아니 이제 뭐 소망 아직도 제가 하고자 하는 일도 소망을 제대로 이룬 적은 없고요. 앞으로 그쪽에 더 좀 충실히 해야 되겠고 이걸 떠나서 생각해 본 적은 별로 없습니다만 뭐 아주 조그만 소망이 있다면 집에 딸아이가 하나 있는데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에 좀 큰 뜻 품고 자기 일에 좀 매진해서 좀 훌륭한 그쪽 방면에서 좀 최고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저희 지금 뭐 건강을 위해서 집사람하고 제가 뭐 댄스 스포츠를 시작한 지가 한 3년 됐습니다. 이제 뭐 스텝 정도는 이제 웬만큼 알겠는데 폼도 안다고 하는데 그것도 좀 어느 정도 해서 좀 멋있게 좀 할 수 있으면 좋겠고 또 하나의 악기를 좀 다룰 줄 알아서 여유 있을 때 혼자 즐길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그림을 공부하는 제자들에게, 뭐 학생들이겠죠. 제자들에게 평소에 가장 강조하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늘 항상 많은 고민을 하고 많은 생각을 하고 그래서 어떤 실험을 많이 해서 자기가 좀 늘 이렇게 일상적이지 않고 지금까지 봐왔지 않은 새로운 세계를 좀 이렇게 개척해서 어떤 창조적인 정신을 좀 길러줬으면 좋겠다. 늘 좀 새로운 생각을 많이 하게끔 강조를 하죠. 사실 예술가가 자기 작업을 제대로 이해 못하는 비전문가와 무슨 담론을 나누기 참 어렵다는 사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세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